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대항력 세입자에다가 유치권까지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다 보니 좀 많습니다. 세입자들도 많고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먼저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2, 3, 4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세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여러 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주의 설정일자를 보시면 토지가 2014년 10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2014년 9월 24일입니다. 당연히 근린주택이다 보니 토지는 한 명 소유, 그 다음에 건물도 한 명 소유. 그래서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최선소유 설정일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날짜 하나만 써있다. 만약에 하나만 써있었다. 그렇다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날짜가 같으면 하나만 써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일단 신고된 세입자가 4명이 있는데요. 4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여기다가 뭐 순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세입자들의 저임신고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4명이 저임신고 날짜가 전부 다 근저당보다 빠르죠. 전부 다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의 효력이 있는 확정일자도 근저당보다 빠른지 봐야 됩니다. 확정일자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확정일자가 늦는다면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은 늦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도 전부 다 빠른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빠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보다 전부 다 배당을 빨리 받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 4명 다 정상적인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세입자 전부 다 대항력이 있고 전부 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4명 다 금액을 합치면 3.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비용이나 당해세 정도를 더해서 3.3억보다 만약에 더 낮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물건 보면 뭐 금액대가 있다 보니 금액대가 지금 감정가가 7억입니다. 그래서 3.3억보다는 높게 낙찰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유지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2억과 2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그 다음에 2,40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불성립을 찾아내서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권자에게 얼마를 주면 이거를 풀어줄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좀 짠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원청업체가 아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청을 주게 되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류를 받고 수주를 주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냈다고만 해서 유치권 너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점유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아무래도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공사를 했는데 그 서류 한 장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돈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당연히 점유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에 어떤 누군가가 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한다면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여기서 이런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공사를 여기서 해놓고는 다른 데 갖고 유치권 주장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건 결연성이 없으니까.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물건에서 진짜 공사를 했고 여기서 진짜 받을 돈이 있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면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채권이거나 결례성이 없거나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아예 터무니없는 것들은 당연히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을 2016년 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유치권 신고는 충분히 그 전에 신고가 되어 있었죠. 유치권 신고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유치권이 기존에 처음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물론 이 불허가 신청서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이는 내용으로는 유치권 신고 때문에 불허가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불허가 신청서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내용에 보면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등기가 보다시피 날짜가 근저당보다 후순입니다. 후순이므로 가등기에 대해서는 후순위는 무조건 소멸사항이므로, 근저당보다 후순이니까 무조건 소멸입니다. 이게 매매야 가등기이든 뭐 담보 가등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되니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대항력 세입자가 4명 있지만 어차피 전액 배당입니다. 모두 다. 그러므로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명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뭐 화해 권고 결정으로 나와 있는 판결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사항이 될 거를 고려를 해서 그 금액을 빼고 입찰하면 되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유치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가서 물어보시고 직접 대화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건지 금방 찾아낼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까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